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윤지연 아나운서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네. 편해 보이십니다. 편하죠, 편하죠. 이 역사라든지 전쟁 관련한 이야기라면 내 집 마냥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도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병 교수님 그리고 고한빈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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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처음 뵙는데 예. 되게 좀 많이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구병입니다. 저는 19세기,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사 그리고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적 관계를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서양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서양사학의 범위를 좀 넓혀보겠다. 유럽인들이 진출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서양의 흔적들이 파고들었는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진 지 30몇 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빼놓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고 학예사님. 뉴스멘터리 한 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작년에 제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이제 경험에 남는 일들이 아무래도 여기 유전서에 출연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세계사 하면은 유럽 쪽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박 교수님이 오신 걸로 봐서는 오늘의 주제가 이 라틴 아메리카 쪽이 아닐까라고 살짝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눠볼 주제 한번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 굉장히 뭐죠? 누가 총든 사람이 옆에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저 뭔가 범죄자의 스웩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같지 않아요? 범죄자 치고는 너무 여유 넘치는데? 약간 요즘에 이렇게 힙합하는 느낌도 살짝 나오면서 히피의 느낌도 살짝 느껴지면서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범죄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오비디오 구스만 로페스인데요. 그에 앞서 잡힌 아버지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입니다. 1990년생입니다. 아니 근데 구스만이 그 유명한 마약왕 엄청 아니에요? 유명하죠. 예,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 아들이구나. 아들. 근데 아들도 그러면 마약왕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대를 이은 마약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포 마약왕이네. 멕시코에서 굉장히 떠들썩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오비디오 구스만이 1월 6일 날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체포 당시에 지금 모습을 좀 보고 계신 건데 이 체포 사실을 심지어는 멕시코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했을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 사실 저 체포 사실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도 정말 멕시코 뉴스 전체를 떠들썩하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요. 거의 뭐 전투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격렬한 총격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경 10명, 마약 조직 측 19명이 숨졌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멕시코 정부에 의해서 체포된 이 오비디오 구스만이 5년 전에 이미 미국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정말 오비디오 구스만을 잡고 싶어서 오랫동안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서 지금 체포된 오비디오 구스만이 과연 이제 미국으로 송환될 것인가 아니면 멕시코에서 재판을 받고 멕시코에 이제 수감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아주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마약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국경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5년이라면 구스만도 진짜 대단한 인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이제 외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198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마약 유통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라틴 아메리카의 두 국가를 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이죠. 네. 이 두 국가가 국제 마약 업계의 1, 2위가 된 사연, 그리고 미국까지 포함된 국제적인 마약 전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콜롬비아 하면 커피가 생각이 났는데 마약으로 그렇게까지 유명한 줄은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잠깐 했을 때 네네. 콜롬비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준 게 자기네 나라에서는
여자 아이에게 먹인 후에 해외로 보내서 마약을 이렇게 꺼내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전 굉장히 충격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간혹 요새 뭐 미드라든지 뭐 넷땡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보면은 간혹 보여지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 멕시코하고 콜롬비아가 1, 2위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이 두 국가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 거예요? 예. 멕시코 서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편 마리화나가 재배된 것은 19세기 말부터입니다. 그러다가 그 지역의 고메로, 그러니까 양귀비 제외업자가 1950년대부터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이동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마약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통 마약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지역을 플라사라고 불렀는데요. 이 플라사가 멕시코 곳곳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플라사를 관리하던 사람들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업자가 됐는데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엘 나르코 피칸테 줄여서 엘 나르코라고 합니다. 그 플라사가 영어로 플라자를 예, 뜻하는 맞습니다. 거죠? 발음상 네네네. 크리제트 Z 발음을 에스파냐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무성 사 이런 식으로. 플라사. 플라스.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드라마를 통해서만 봐서 뭐 잘 몰랐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미국에 막 마약 도시가 있고 막 좀비들이 걸어다닌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는데 아니 미국이 원래 마약 소비가 이렇게 많아요? 미국 현대사와 마약은 또 이것만의 또 특별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아, 미국 사회에서 마약이 사회 문제로 처음 대두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첫 계기가 되었던 어떤 사건인데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던 장병들을 보면은 이제 뭐 마리화나 같은 이제 천연 마약들, 그러니까 자연 재배를 통해서 나아지는 마약은 물론이고, 뭐 우리한테 이제 LSD 같은 걸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합성 마약들까지 이제 골고루 정말 많은 마약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장병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었어요. 진통제로 쓰인 거죠. 예,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 유행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1971년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막바지죠. 미 국방부가 이것만 관련해서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은 참전 장병의 51%가 마리화나를 경험했었고, 31% 반이네요. 반이죠. 31%는 환각제, 그러니까 그 LSD 같은 환각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근데 왜 유독 베트남 전쟁에서 그 마약 사용이 심했느냐 했을 때는 참전 장병들이 받는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 당시로서도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을 뿐더러 전쟁도 제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언제 승리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전 장병들은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하는 어떤 그런 자괴감들에 젖어 있는 게 일상이었고, 하필이면 또 바로 그 베트남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골든 트라이앵글, 옛날부터 마약 밀매 아주 원산지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시장을 통해서 병사들이 쉽게 시장에서 마약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자신들이 받는 스트레스,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마약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이 정말 많이 마리화나에 손을 댄 거예요. 사실 더 심각했던 건 미군 이제 사령부가 마리화나 문제를 막겠다고 아주 철저한 금지 정책을 뒤늦게 실시했더니 다른 마약으로 넘어갔어요. 단속되지 않는 다른 마약으로. 그게 단속되면 또 다음 마약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병사들이 골고루 정말 많은 마약들을 경험한 상태로 다시 미국 본토로 돌아가면서 미국 본토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어떤 마약이 유행하게 되던 큰 계기가 되었던 거죠. 너무 안타깝지만 군인들은 이런 식으로 마약에 젖어들게 됐다라고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에 반전 시위하고 막 했던 그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예. 그들은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해요? 1960년대부터 미국 내에서 유행하던 히피 문화와 이 마약 복용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히피 문화 하면 자유로운 복장, 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 기성 질서에 대한 도전, 전쟁 반대, 그리고 마리화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화가 돌고 돈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한테도 히피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하면서 뭔가 헬렐레 하는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네. 저희 딱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이제 그 히피 문화 세대가 젊었을 때
이제 막 일을 하시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히피라는 단어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나긴 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그냥 젊은 층들에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퍼진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안 나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71년 6월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이 이때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제 마약을 퍼블릭 에너미 넘버 원 공공의적 1호로 규정을 하고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The War on Drugs 마약에 대한 전쟁,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단어 여기서 처음 사용을 해요. 닉슨이 바로 강력한 어떤 규제책을 통해서 젊은 층들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을 규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을 하게 되었었죠. 이때 그 탄생한 게 저희가 아는 그 유명한 드라마에도 나오는 DEA. 이게 만약에 미국에게 마약을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어떤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는 공중으로 해서 막 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닉슨의 말한 바 그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갖고 나온 게 된 조직이 바로 이제 마약 단속국 DEA라는 조직인데요. 네. 일단 1973년 7월에 창설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창설이 된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첫 설립 목적은 이제 원래 미국은 주정부 단위로 이렇게 경찰들이 다 쪼개져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좀 더 상위 차원에서 전국의 마약 범죄를 규제할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 해갖고 아주 강력한 마약 단속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제 탄생한 게 DEA이고요. 이들은 이제 단순히 국내 범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마약들을 규제하는 것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 국내 마약 공급에 관련된 외국 범죄 조직들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 이 DEA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이거 미국 법무부 산하의 어떤 이제 수사 조직입니다. 그런데 활동상은 마치 뭐랄까요, 어떤 군사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에 파병을 나가는 어떤 군사 조직과 비슷한 면모들을 띠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비슷한 활동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DEA가 7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각종 범죄 조직을 쫓는 사람들로서 경찰과 함께 정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활약상이 과연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 넓고 정말 강력했던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만 정작 그 마약이 생산되는 거는 미국이 아니고 타 국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바깥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그럼 실질적으로도 막 타격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아주 상당히 많이 외국으로 마치 공격 작전을 나가는 듯한 이제 수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바로 1975년, 그러니까 DEA가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데 일인데 멕시코에서 전개했던 이른바 이제 콘돌 작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작전이냐면 멕시코 정부가 이제 군경을 동원해서 사실 항공기로 멕시코 내 헤로인 재배지에다가 고엽제를 살포하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약을 뿌려서 헤로인을 말려 죽이는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폭격 작전을 연상시키는 거였고 사실 작전의 수행 주체는 분명 멕시코 법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네, 근데 이 첫 기획을 멕시코에 파견된 DEA 요원들이 했어요. 요원들이 제안을 했고 미국 법무부와 멕시코 법무부가 이걸 승인해서 실시하게 된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투입됐던 항공기들 보면은 전부 다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멕시코 법무부에게 제공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범위도 상당해서 그 벨 헬기 39대, 경항공기 22대가 미국 국무부 예산으로 구입돼서 멕시코 법무부에 이제 제공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규모가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 공군력,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보다 훨씬 더 많았었어요. 잠깐이지만 멕시코 법무부가 그 라틴 아메리카 최대 공중 전력을 가진 순간이 있었던 거죠. 이 콘돌 작전을 계기로.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조종사들도 DEA 요원들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민간 항공 요원들을 이제 사들여서 창병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 살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울창한 산림에서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를 조종해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들어간 거죠. 멕시코 내에서의 작전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성과가 컸습니다. 1977년 말까지, 그러니까 작전을 한 만 2년 정도 진행했더니 헤로인 재배지가 90평방킬로미터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연간 수백억 달러의 그 수익을 그 마약 밀매상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순전히 항공기로 파괴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원들이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실 그 규모만으로는 실제 정말로 일시적이지만 멕시코 마약 생산이 정말 큰 타격을 받았었고 멕시코 법무부는 물론이고 미국 DEA였던 첫 마약과의 전쟁에서의 대승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었죠. 그리고 이 작전은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여러 재정적인 지원이 멕시코 군과 멕시코 군의 뭐 숫자를 한 10,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결합해서 이제 국제적인 공조를 펼친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엽제, 제초제를 이제 살포하는 방식, 살포 분무해서 그 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식은 앞으로도 향후에 콜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작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송 보시면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기억이었던 고엽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섬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마약이 재배돼서 바깥으로 나갔더라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정도로 DEA가 힘을 쓰고 자본력을 동원한다면 이건 멕시코, 예, 그리고 뭐 콜롬비아 카르텔 숨죽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이런 방식으로 그 멕시코를 특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마약 생산과 또 거래의 중심지가 저 남쪽에 있는 바로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의 콜롬비아로 이제 옮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타 지역으로까지 넘어가서 예,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할까요? 아까 멕시코하고 콜롬비아가 1, 2위가 됐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풍선이 이쪽에서 누르니까 저쪽이 1위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주로 멕시코에서는 이제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왔던 그렇죠. 것인데요. 이제는 거리가 멀더라도 콜롬비아에서 생산한 것을 다른 루트로 해상이라든가 또는 항공기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멕시코에서는 마리화나가 재배가 됐었는데 그럼 콜롬비아에서는 같은 이 환경을 갖고 있는 걸까? 이렇게도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당시 미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코카인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이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지가 바로 이 코카 나무의 생산지, 재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나무에서 뭘 채취해서 만드는 게 코카인이에요? 사실 코카콜라에도 맞아요. 네. 코카 잎이 원료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그래서 엄밀한 얘기로는 하면은 이제 코카 잎하고 코카인은 확실히 다른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카 잎을 상당할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어떤 반죽 형태를 만들면 그것이 이제 코카인의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바로 그 점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콜롬비아 내부로 보자면 제2의 도시인 메데인에서 바로 이 코카인을 생산하고 또 배송하는 메데인 카르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1970년대 중엽부터 메데인 카르텔의 유명한 지도자, 일명 마약 왕으로 알려진 파블로 에밀리오 에스코바르 가비리아가 등장합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콜롬비아 내에서 마약 왕이라고까지 불렸는지. 그러니까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네. 마약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980년대 미국 코카인 시장의 80%를 바로 메데인 카르텔이 장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데인 유명해요. 카르텔, 저분 나 본 적 있어. 예. 저분이라고도 하면 안 돼. 저 사람 본 적 있어. 일명 머그샷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메데인 카르텔은 하루 최대 6천만 달러 또는 연간 최대 4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지금 계산해도 5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런 수입을 올렸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예요? 예, 맞습니다. 10년 되면 짜장면이 500원, 500원. 몇백 원 하던 시절이에요. 네. 이게 아마 현재 가치를 환산한 것이고요. 현재 가치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충분히 많고. 그럼요. 와. 사실 얼마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아주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댄스 이름이 코카인. 코카인이라는 맞아요, 댄스가 맞아요, 붙은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라도 희화시키거나
가볍게 불리우는 이름으로라도 언급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 마약을 전달할 때는 육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콜롬비아는 그게 없다 보니까 바닷길이라든지 이 하늘길을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는 어떻게 해결을 했죠? 맞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미국의 남쪽인 플로리다의 남단의 마이애미 네. 대략 거리가 900마일 그러니까 1,400km가 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런 어떤 카리브 해역의 해상 루트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경우는 바하마 군도에 한 섬을 사서 거기에 이제 경비행기 와. 장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미국으로 작은 경비행기를 통해서 마약을 수출하는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마이애미 근처의 어떤 지점에 해상에 큰 코카인 덩어리를 투하하면 미국 쪽에서 보트를 타고 와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해상 루트가 꽤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미국에서는 야 이거 이 골마 터진 거 이거 짜버려야겠다고 탁 짰는데 그 뒤에 더 큰 게 생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닉슨 그 행정부 시절에 그 마약과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자마자 이제 새로운 콜롬비아라는 변수가 등장하게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1981년에 그다음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었던 때인데 레이건이 임기 중에 또 마약과의 전쟁할 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그 닉슨 때 이어졌던 마약과의 전쟁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규제 법안을 이제 여러 차례 제정을 해갖고 미국 내에서 마약 사범들,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사람은 당연하고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법안들을 임기 중에 몇 번씩이나 만들어서 이제 그 규제를 강화하고요. 또 마약 규제, 대외 마약 규제는 이제 DEA뿐만 아니라 CIA, 정보 수집하는 CIA와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그리고 점점 그 남미 지역에 대한 미국의 마약 규제가 이제 점점 그 군사화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제 정말 전쟁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한 이제 범위까지 미국의 어떤 그 개입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어떤 한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과는 좀 거뒀나요? 어떤 점에서는 있었고 또 어떤 점에서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선언했던 그 마약에 대한 강경책 바로 이제 적용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이제 마약이 들어오는 가장 주된 경로 카리브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항공편과 해상편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차단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사실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면 거기 마이애미 부근에 카리브해 쪽에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든 집중 공격을 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단이 되면 이제 콜롬비아 입장에서도 미국으로 더 이상 수출하는 길이 막혀버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상으로 대거 유출하던 방식의 루트가 막히니까 네. 결국 또 다른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멕시코 이 국제 마약 거래 대부 중의 대부 또는 보스 중의 보스로 알려진 인물이 또 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인데요. 미겔. 국제 마약 카르텔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와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존재죠. 아니 근데 정말 이 마약 파는 나쁜 사람 중에 최악의 나쁜 사람인데 앙헬이 이거 엔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름에다가 어디 엔젤을 집어넣었어? 그 아마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일 것이고요. 이거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그게 앙헬이라고 붙여줬더니 원래 이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 그러면 가야르도는 이제 어머니의 성인데요. 보통은 이제 가야르도를 빼고 미겔 앙헬 펠릭스 또는 펠릭스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네. 이 펠릭스의 경우는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 그래서 거기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과달라하라 카르텔의 수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웬만한 지역 그 국제 거래업자의 그야말로 이제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원래 출신은 고향은 시날로아입니다. 시날로아 어디서 들어보셨을 들어봤어요. 텐데 어? 바로 이제 엘 차포 구스만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이 또 활동하는 카르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끼리끼리였네요. 예. 둘이 나이대도 비슷해요.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그 앙헬 그 펠릭스하고 예. 그다음에 구스만. 구스만. 엘 차포 구스만 둘의 관계는 그러니까 엘 차포 구스만이 미겔 앙헬 펠릭스의 운전 기사였는데요. 미겔 앙헬 펠릭스의 경우는 1946년생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엘 차포의 경우는 한 9살 정도 어려서 1957년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거네. 야, 운전하다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그렇지. 읊는다고요. 얼마? 5조 원? 그래. 아이고 돈 아예 3천억 원 띄어. 그거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듣고 이게 돈 되는구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봅니다. 얼마나 측근이겠어요. 모든 걸 다 봤던 거죠.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예. 지금 우리 초반에는 마리화나 얘기를 하다가 이 콜롬비아로 넘어가면서 코카인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다시 멕시코로 왔을 때 멕시코에서 코카인이 재배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멕시코에서 재배되는 마약 종류는 생아편, 그러니까 아편 양귀비하고 이제 헤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카인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코카인은 더 남쪽에 있는 이제 그 안데스 산지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요. 바로 그것이 뭐 미국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 이 멕시코의 카르텔의 보스인 이 미겔 앙헬 펠릭스는 바로 어려움에 처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게 접근을 해서 말하자면 결국 원래 하나의 길이었던 멕시코를 통한 육상 루트를 다시 복원하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미겔은 유통업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지. 맞습니다. 생산은 콜롬비아, 유통은 멕시코. 와. 이런 느낌. 근데요. 또한 한 가지 포인트는 네. 바로 미겔 앙헬 펠릭스가 미국인들의 기후 변화를 민감하게 잘 읽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나 이거 궁금했는데 기후가 뭐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코카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마약을 공공의적 일호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후 미국은 마약 단속국인 DEA를 창설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마약 생산과 거래의 중심지인 멕시코를 규제한다.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 사업이 큰 타격을 입자 마약 사업의 대부분은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인 콜롬비아로 옮겨진다. 이후 미국 마약의 대부분이 콜롬비아를 통해 공급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마약 공급의 주된 경로인 항공과 해상의 길을 막으며 또 한 번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다. 1980년대 펠릭스는 마약 왕이라는 이름으로 이 정말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남미에 대한 그 마약 전쟁의 어떤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1985년 2월에 있었던 이른바 키키 카마레나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라는 이분은 그 멕시코계 미국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멕시코계 이민자 2세였던 분인데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미 해병대도 근무했고 나중에는 경찰로 입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멕시코를 유창하게 구타할 뿐더러 정말 그 원어민 같은 사투리를 쓸 줄 알았대요. 거기다가 카리스마도 상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멕시코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경찰에서 눈여겨보고 마약 단속 요원으로 위장 요원으로 이미 경찰에서 상당한 활동 성과를 거둔 사람이었대요. 능력자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마약 판매사에게 직접 접근해서 그들을 이제 수사를 해갖고 바로 현장에서 잡아들이는 위장 요원으로 활약을 했었고 이 커리어를 눈여겨본 DEA가 이 사람을 언더커버 요원으로 이제 스카웃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대요. 그 한마디로 그 저희가 아는 그 영화에서 그 황정민 씨의 부하 역할을 하시면서 위장 잠입.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 하셨던 그분처럼 잠입 수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면서 그렇죠. 바로 그 범죄자들을 면전에서 그렇죠. 앞두고 나도 마치 내가 마약을 구입하려는 중간상인 것처럼 접근을 해서 네. 그들을 파헤쳐갖고 이제 수사해서 잡아넣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의 성과가 너무도 컸던 거죠. 1984년에 이제 멕시코의 치와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마리화나 밭을 추적을 해갖고 이 사람의 잠입 수사로 무려 1,000헥타르의 면적의 밭이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시에 엄청난 규모의 마리화나 밭을 파괴했는데 이 카마레나의 공으로 파괴가 되었는데
현지 그 마약상들이 이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당연하겠죠.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 했는데 그 위장 수사 요원으로 이제 카마레나가 있다 해갖고 그걸 찾아냈고 심지어 찾아낸 것도 현지에 부패한 멕시코 공무원이었습니다. 마약상한테 넘긴 거예요, 카르텔한테. 그리고 이게 실종이 됐었죠. 그리고 한참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시신에서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혹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DEA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너무나 이 참혹한 모습이 그 DEA는 물론 미국 본토에도 알려지면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강한 분노를 자아냈어요. 이것을 계기로 키케 카마레나로 이제 대표된 어떤 DEA 나 같은 미국 전체 위신이 훼손되었다라고 해서 멕시코에 대한 본격적인 미국이 아주 강력한 마약 단속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DEA는 이제 멕시코 정부와 함께 그 자신들 이제 살인 사건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를 벌였고요. 그 결과로 그 과달라라 카르텔의 수장이었던 이제 앞서 소개했던 인물들이었죠. 펠릭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업자였던 라파엘 카로 킨테로, 에르네스토 폰세카 카리오 등을 이제 용의자로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달라라 카르텔의 수장들이 전부 다 이 키케 카마레나 등 살인 혐의로 이제 특정이 된 거죠, 용의자로. 그 정도 큰 1000헥타르가 넘는 그 마약밭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그 두목급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그 뭐 고문 치사를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들 집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밭에서 그 사람이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는 정황까지 이제 드러나서 이제 DEA가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들기 위해서 이제 팔을 붙이게 되는데 결국 이 셋이 이제 미국과 멕시코 이제 합동 수사로 4년 만에 이 네 명이 전부 다 잡힙니다. 아, 그래요.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체포된 후에 펠릭스는 바로 잡히진 않았고요. 일단 미국의 추적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몸을 숨깁니다. 근데 잠적 이전에 자신의 그 과달라라 카르텔을 자기의 친지, 또 부하, 또 지인들에게 이미 분할, 배분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 카르텔로 쪼개되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들자면 멕시코 서북부에 있는 티후아나 카르텔, 그리고 바로 치와와의 시우닷 후아레스 카르텔, 그리고 바로 서북부에 이 마약왕들이 계속 배출되는 시날로아 카르텔 등 한 적어도 3개 정도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제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 조직 말하자면 분할 배분 과정이 현대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과점 체제를 만드는 일종의 기원이었던 셈입니다. 그 한마디로 큰 독버섯이 있을 때는 이것만 탁 때려잡으면은 전체 뿌리가 막 흔들렸는데 이게 작고 작은 조직으로 막 분해가 돼서 곳곳으로 스며들어서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잡기 힘든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근절, 박멸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현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잠적하면서 더 현대적인 뭐 일종의 마약 카르텔의 과점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수사기관 지명수배 1순위로 떠오르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이 당당하게 부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약간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그럼 들었는데요. 하지 마요. 양귀비가 그 히로뽕 아편인 거잖아요. 그리고 코카인은 또 다른 종류의 마약인 거잖아요. 예. 그럼 정말 이게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아편에서 마리화나, 네. 흔히 이제 대마초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생아편을 어쨌든 반죽한 형태로 만드는 헤로인, 네. 그 뒤에 이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는 바로 이 코카 잎을 대단한 뭐 화학적 뭐 일종의 방식을 통해서 합성을 하고 강하게 만들어서 코카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죠. 콜롬비아의 경우는 대개 안데스 산지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차그라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일종의 반죽 형태를 만듭니다. 끈적끈적한 반죽. 예.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이제 화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종의 결정화, 또 결정체로 만들고 결정체 1kg, 약 밖에서 보면 이제 벽돌과 같은 형태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바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잉카 문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아즈텍 문명, 예, 아스테카. 라틴 아니겠습니까? 예. 또 교수님 전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막 향 같은 거 피워서 막 환각 상태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예전부터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연구자의 그 매우 흥미로운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흔히 우리가 그 뭐 아메리카로 상징되는 신대륙 또는 신세계하고 그렇지 않은 아시아와 유럽의 구세계 또는 구대륙을 구분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환각성 식물, 뭐 예를 들어 버섯 종류라든가 이걸 포함한 그 말하자면 가지수가 신세계에 훨씬 많았답니다. 예컨대 구세계의 7, 8종이라면 신세계, 아메리카 쪽에는 그 뭐 환각성 마약이라든가 식물이 7, 80종에 이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어떤 제사의 과정, 의례의 과정에서 일종의 그것을 뭐 마취제라 할까 뭐 그렇게 그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카르텔이나 이 마약이라는 것이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요인 중에 네. 마약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 안 하는 기존의 어떤 그 문화적인 관행이라 할까요? 근데 이제 그 지금 말씀드렸던 건 일종의 유럽인들의 침투 이전 얘기이니까요. 그때하고 뭐 19세기, 20세기하고 뭐 직접 연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코카인과의 이제 관련성인데 물론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많이 주장하는데 저도 뭐 대체로 그런 의견에 동의합니다. 코카라고 하는 것은 코카콜라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왜 그 한국에서 이제 뭐 피곤할 때 일종의 어떤 자양강장제를 드시나요? 이거 있죠. 피로회복제? 그거 딱 돌려서 까는 예. 딱가스 이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홍삼을 뭐 네네네. 절편처럼 네네. 씹는다든가. 제가 이제 페루에 그 잉카 문명 유적인 마추픽추를 갔을 때 네. 거기는 저 호텔에 코카 잎이 놓여 있습니다. 왜요? 코카 잎 자체하고 이제 코카인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거기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 하니까. 그것을 연결시키려면 그 중간에 뭐 수도 없이 많은 화학적 뭐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씹어 먹고 그런 어떤 코카잎을 씹어 먹는 관행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수천 년 내려온 일종의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관계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롭게 화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불러낸 것이지. 더 강해지고 네. 뭔가 더 자극적인 어떤 수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아메리카를 적응했다고 볼 수 있죠. 오해를 해서는 예. 안 되는군요. 산지와 예를 들어 어떤 화학적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실제 이제 문제가 되는 마약 성분과의 거리는 그다지 가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의 기호가 그러면 왜 코카인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이제 강해지는 마약을 더 강해지는군요. 예, 맞습니다. 1981년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코카인은 All American Dru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마약이 된 셈입니다. 마치 흰 눈처럼. 뭐 예를 들어 헤로인의 경우는 이게 이제 검은색이 남는다고 해서 뭐 블랙 타르, 검은색의 타르 이렇게 이제 그 뭐 알려진 반면에 뭐 이 코카인의 경우는 그야말로 뭐 별칭이 화이트 레이디라고 알려져 있듯이 네, 화이트 레이디 뭔가 들어봤어요. 순백색의 깨끗한 마약, 그런 훨씬 더 중독적인 마약이었던 것이죠. 이게 정말 많은 미국의 아티스트들이나 이런 이 유명인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어간 게 다 이 거의 코카인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아마 뭐 니르바나의 커트 코베인, 그렇죠, 커트 코베인이. 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마약은요 관심 갖는 순간 그러니까 목에다가 줄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정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건데. 절대 안 되죠.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 이 끔찍한 마약이 육상로가 다시 오픈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다시 복원이 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의 그 국경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맞닿아 있는 국경이요?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까지 태평양에서 저 멕시코만을 연결하는 8,300km 봅니다.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요. 그건 좀 많은 것 내리셔야 될 같고, 것 같아요. 한 1,000? 네, 그거보다는 좀 올리셔야 돼요. 올려. 자, 잠깐만요, 교수님. 여기가 4,000km 정도?
그럼 예, 참 그거보다 좀 내려 있습니다. 3천. 예, 그 사이. 그 미국인들이 흔히 2,000마일이 넘는 국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얼추 계산을 하면 우리식으로는 3,200km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 3,200km 그러면 뭐 워낙에 말하자면 육상 루트를 찾으려면 어디인가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하죠.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주 최근 얘기긴 합니다만 멕시코의 티후아나에서 미국의 샌디에고로 넘어가는 통관 지점, 그것이 이제 미국 샌디에고의 샌 이시도르라는 곳에 있는데요. 말하자면 통관 지점, 육상 입국 절차를 밟는 뭐 그런 지점이죠. 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하는 그 북쪽 도로의 넓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 왕복 16차선 정도가 제일 크니까 미국은 훨씬 더 큰 나라니까 32차선 봅니다. 매우 정확하십니다. 진짜요? 예. 아니 근데 국경과 국경을 넘는 맞습니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쪽을 향하는 도로가 네. 무려 34차선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아니,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예. 어떻게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하죠? 맞습니다. 이 통관 지점이 사실 샌 이시도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개 정도가 있는 셈이고요. 그 계산을 하면 아주 합법적으로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출입하는 사람만 해도 연인원 3억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거는 이제 합법적인 숫자고요. 우와. 그다음 그 50개 이외의 다른 지점으로 말하자면 합법적이지 않은 출입국자의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본다고 캐나다와 미국을 네. 건너.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래봤자 고작 뭐 3차선, 4차선 이렇게 해서 검사가 그냥 거기 지나간 사람 빨리 할 수 있게끔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선이 많으면은 이건 뭐 검사할 수는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아주 능숙한 조사관이라 하더라도 차 한 대당 45초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이걸 집중 조사하는 차량은 복불복으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차량을 다 못하니까 어느 순간 저 안으로 들어가. 그러더니 막 다 검사하는 이거는 몇십 대에 한 대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조사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차를 이렇게는 못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콜롬비아에서 제조한 코카인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 공식적인 루트가 복원된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우리가 판매를 밀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10,000원짜리를 팔면 나한테 5,000원이 남아요. 그러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생각해서 2번에 1번 걸리면 나는 이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근데 마약은 몇 번에 한 번이 아니라 꽤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몇 번에 한 번 정도 걸려도 아유 그 정도는 마이너스 아니야 얼마든지 팔 수 있어 라는 정도인 거예요. 제가 이제 확인한 하나의 통계는 그러니까 콜롬비아 생산지로부터 뭐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서 결국 미국 소비자에 이르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누군가의 계산에 따르면 약 1,500배 정도의 수익. 내가 10,000원짜리만 옮기면 1,500만 원까지 가격을 그럴 올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500. 배. 와, 이러니까 끊이지가 않는구나. 자, 여러분. 1,500배의 이윤이 남는 장사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마약. 이것이 지금 멕시코를 눌렀더니 콜롬비아가 커졌고요. 콜롬비아를 눌렀더니 멕시코와 콜롬비아가 손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 끈끈한 카르텔의 연합, 미국과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 멕시코에 마약이 유입된 이후 미국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마약 카르텔들은 콜롬비아로 생산 거점을 옮겨 계속해서 마약을 공급한다. 쫓고 쫓기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한 발 늦는 미국과 앞서가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들. 현대 사회를 뒤흔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이 펼친 작전과 그 영향은 무엇인가? 세계를 뒤흔든 마약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